지금 유럽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강의실 스크린이 등장하자 숨소리조차 멈추고 미국, 중국, 유럽의 패권만을 논하던 학생들은 하나둘 충격에 빠져 노트북을 켜며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빼고는 21세기 경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점유율 70%, 세계 1위의 디지털 인프라, 산업용 로봇 도입률, AI 기반 서비스, 문화 소프트 파워까지 이 작은 나라는 자원도 인구도 아닌 혁신의 속도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으며 지금 세계가 따라가야 할 21세기형 제국으로 떠오르며 전 지구적 패러다임을 다시 쓰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죠. 어렸을 때부터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국제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옥스퍼드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에요. 3학년 첫 학기, 저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패권이라는 특별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 강의는 유럽중앙은행 출신의 석학, 에드워드 던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이었죠. 던 교수님은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강의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인도. 정말 다양했어요. 당연히 영국 학생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날 우리가 마주할 진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건 같은 영국 출신의 소피아였어요.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친구였죠. 에밀리, 이 수업 경쟁률이 미쳤다더라. 특히 중국과 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대. 소피아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을 느꼈죠. 던 교수님은 항상 그렇듯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마치 런던 시티의 금융인을 연상시켰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함께 탐구할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르죠.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누가 쥐게 될까요? 교수님의 첫 질문이었어요. 순식간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발언한 건 중국 베이징 출신의 리밍이었죠. 중국입니다. 14억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1대1로 전략으로 중국이 미래를 지배할 겁니다. 그의 말에 중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출신 조지는 금방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미국입니다. 테크 자이언트들과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달러 패권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독일 출신 클라우스도 끼어들었어요. 유럽의 안정된 제조업과 인프라를 무시하면 안 되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은 유럽에 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영국과 유럽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법치주의,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는 세계 경제의 근간이니까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얼굴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표정이 익혔어요. 토론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강의실 분위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인도 학생은 인도의 IT 서비스와 인구 보너스를 강조했고 브라질 학생은 풍부한 자원을 내세웠죠. 소피아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뭔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로 좁혀지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영국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그때였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국기였죠. 태극기가 스크린에 크게 떠오르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이 국가를 간과하고 있었군요.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죠. 한국이요? 왜 한국이 나온 거죠?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양복을 입은 노인 신사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그는 우리 학생들과는 달리 청강생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림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영국 재무부 전 차관이셨죠. 독일 학생 클라우스가 먼저 정식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까지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있었던가요? 인구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데 어떻게 경제 패권을 논할 수 있죠?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중국 학생 리밍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성장했을 뿐이죠. 그 말에 제 왼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출신의 학생 지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밍, 그런 말은 데이터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지수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검은 머리에 지적인 느낌의 안경을 쓴 그녀는 이상하게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봅시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한국의 경제 지표였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디지털 경쟁력 지수, 혁신 지수 등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이 노트북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서둘러 검색했죠. 교수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 5G 상용화 세계 최초 달성, 디지털 정부 지수 세계 1위. 교수님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소피아가 제 팔을 꼬집었어요. 이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제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대해 깊게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인구보다 자원보다 혁신 속도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혁신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말에 중국 학생 리밍이 다시 반박했어요. 교수님,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특별함은 그 규모에 있어요. 5천만 인구로 이룬 성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때 교수님이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산업용 로봇 사용도 세계 1위라는 제목의 그래프였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는 한국이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을 크게 앞서죠. 독일 학생 클라우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로봇 사용도요? 그건 독일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병원, 공공기관, 물류센터, 식당, 공장에서 로봇이 활용되는 사례들이었죠. 한국은 이미 로봇이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 AI 헬스케어 로봇까지.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런던의 하이테크 스타트업들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지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때도 그녀는 마치 당연한 일인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니?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살던 세상이니까요. 그녀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은 분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답변에 약간의 질투가 느껴졌어요. 영국인으로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에밀리, 괜찮아요.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저도 영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너그러운 태도에 오히려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토론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미국 학생 조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은 알겠는데 한국은 소비 시장도 작고 글로벌 영향력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요? 중국과 미국, 유럽처럼 정치력, 외교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일본의 영향력이 인구 크기 때문이었나요?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은 분명 인구나 영토 크기와 상관없이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경제 패권이란 단순히 인구나 영토의 크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아마 BTS를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도요. 삼성 휴대폰을 쓰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삼성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한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정치력 없이도 문화와 기술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죠. 그녀의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저는 문득 제 방에 있는 한국 화장품들과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K-파프 노래들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문화가 이미 제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요. 청강생으로 온 전 재무부 차관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외교력, 교육 시스템, 법 체계는 여전히 세계 표준 아닌가요? 그의 질문에 몇몇 영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주도했죠. 21세기는 어떨까요?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지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수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배웠군요. 하드파워 없이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권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반격이 있었어요. 독일 학생 클라우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한국의 강점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리고 극자외선 EUV 공정, 특허 장벽, 생산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인재, 그리고 생태계가 필요하죠. 교수님은 화면에 복잡한 반도체 제조 공정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도입니다. 300단계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0.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완벽함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도표를 보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 이런 복잡한 기술이 들어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학생 조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인텔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되찾고 있지 않나요? 교수님은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2015년과 2025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세요. 인텔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조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덧붙였어요. 네덜란드 ASML사의 EUV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 단 3곳뿐이에요. 삼성전자, TSMC, 인텔이죠. 이 장비 하나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지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 세계 특허 출원 건수예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녀의 자료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 기술력만 가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인도 학생 라지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인도는 IT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하드웨어 기술력에선 한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 전 인도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에 협력을 요청했을 정도니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라지브는 인도 최고의 공대 출신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학생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이 단순히 현재 기술만 가진 게 아닙니다. 양자 컴퓨팅,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강의실에는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한국의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전 재무부 차관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그조차 데이터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피아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에밀리, 너 그동안 한국에 대해 뭐 알고 있었어?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었어.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파프 정도.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 내가 한국에 대해 말해줄 때 모두가 귀 기울이더라.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한국은 늘 과소평가 받아왔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캠퍼스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지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교육열, 빨리빨리 문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말했죠. 1997년. 한국은 국가 파산 위기에 처했어. 그런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불과 몇 년 만에 IMF 빚을 모두 갚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이야.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영국에선 공문서 하나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걸려? 그녀가 물었습니다. 최소 몇 주, 때로는 몇 달까지도 걸리지. 제가 대답했어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대부분이 공문서를 휴대폰으로 몇 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 심지어 투표도 디지털로 할 수 있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지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배달 문화, 인터넷 뱅킹,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오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TV를 보면서 출퇴근해. 심지어 지하 200m에서도 끊김없이. 이 말에 저는 런던 지하철에서 신호가 끊겨 불편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네.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국이 선진국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중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디지털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었던 거네. 지수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나라마다 강점이 달라. 영국은 금융과 법률 시스템, 교육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야. 하지만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지. 지수, 너는 왜 옥스퍼드에 왔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제 질문에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통과 혁신, 둘 다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와 영국의 깊은 전통,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사실 한국에도 배울 점이 많아. 너무 빠른 변화 속도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청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영국의 여유로운 문화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그녀의 균형 잡힌 시각에 저는 더욱 감명받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영국의 전통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혁신과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들은 영국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상징하지만 미래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과거는 영국과 유럽이었지만 미래는 아마 한국 같은 나라일지도 몰라. 제 중얼거림에 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지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한국 기업에 대해 더 연구해볼까? 새로운 가능성들이 제 머릿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로 향하는 길, 저는 캠퍼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수백 년 된 건물들 사이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스퍼드는 전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마치 영국과 한국의 관계처럼요. 하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다른 하나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상징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로 향했죠. 오늘부터 저는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일 테니까요. 세계는 변하고 있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경제학 논문 주제를 동아시아 기술 혁신 모델과 글로벌 영향력으로 변경했어요. 지수와 함께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제 변화에 의아해 하셨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에밀리, 미래를 보는 눈이 생겼군요. 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 후 인턴십을 위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가슴이 설렜어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크기가 아닌 혁신과 도전 정신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동세댁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